고은호님이 부산 기장은 강풍이 분다고 하네요. 예, 이 지역별로 날씨가 참 다릅니다. 중서부 지역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곳곳에서 비 피해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근데 남부 지역에는 또 폭염, 제주도는 오늘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도 내려져 있죠. 이게 참 경제적 여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날씨가 가져오는 영향들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신없으시죠? 많이 바쁩니다. 지역별로도 다르고. 예전에는 정말 태풍 때만 바빴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바쁜 걸 보면 날씨가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걸 가장 실감하는 사람이 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또 저희 청취자분들도 전국적으로 날씨가 어떻게 다른지 막 지금 다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어디는 어디는 폭염. 맞아요. 왜 이런 거예요, 날씨가? 그러니까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장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적인 개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장마 때는 네. 우리는 한 이틀 이상 비가 오면은 겨울이던 봄이던 장마 같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장마 기간 동안에는 원래 비가 오는 곳은 비가 오고 네. 비가 오지 않은 곳은 덥기도 했었어요. 한 달 정도.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을 하고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대기 중에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덥더라도 우리가 6월 달에 더위는 그냥 볕만 뜨거운 더위거든요. 네. 그런데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 되게 끈끈한 푹푹 찌는 더위. 네. 그러니까 더위가 올 때는 이제 폭염의 형태로 굉장히 끈끈한 더위가 오고 비가 올 때는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분명 장마 기간 동안에는 비도 오고 덥기도 했었지만 이게 호우경보와 폭염경보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내려지는 그런 극단적인 현상이 조금 과거와는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특히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햇빛이 쨍쨍 나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하늘을 딱 봤는데 먹구름이 누가 이제 뭐 가위로 잘라놓은 것처럼 한쪽은 먹구름, 한쪽은 구름이 거의 없는 날씨. 맞아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 그리고 걸까요? 또 강원도 또 원주에서도 사진 찍혔잖아요. 예. 저 먼 데에서는 거의 폭포수같이 예. 비 내리는 사진. 맞아요. 저는 그런 사진 동남아 그 적도 부근의 예. 바다 위에서는 좀 종종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안정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강해진 건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특징은 뭐냐면 극단적인 날씨인 거예요. 중간 날씨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장마 기간 동안에 왜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나타나느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녀석만 싸운 거예요.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 네.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 그런데 최근에 지금 부산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분다라는 것은 최근에 장마 기간인데도 바람까지 많이 부는데 저기압이라는 또 다른 요소가 변수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압은 그냥 그 두 전선면의 사이를 비좁게 통과하기도 하지만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전면에서는 남쪽의 공기를 끌어들이고 빠져나가면서는 북쪽의 공기를 끌어들이면서 쏙 혼자는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대립하는 공기를 더 극단적으로 싸우게 만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두 녀석의 싸움이 아니라 저기압이라는 또 다른 녀석도 개입을 하기 시작했네라고 해서 과거와는 장마 패턴이 달라져서, 그래서 저 이제 아이들 좀 많이 키우거든요. 제 다둥이 엄마인데 교과서를 볼 때마다 이제 장마정의 교과서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아예 기상학적인 현상의 원인의 팩트가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말 그대로 이상기후라고 봐도 됩니까? 뭐 온난화에 따르는 이상기후? 물론 뭐 과거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왔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이상해진 기후라고 다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상기후는 그래도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이어졌을 때 이제 기후가 변했다라고 해서 기후변화라고 하기는 하지만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확실히 두 기단의 싸움이 아니라 이런 저기압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또 학문적으로도 논문으로도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변화된 우리나라의 기후라고는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그래도 이제 예측을 해야 하는데 기상 예보가 필요하잖아요. 또 국민들이 맞아요. 또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기상청 계시는 분들 요즘 더 힘들 것 같은데요. 특히 기상일 하시는 분들도. 그럼요. 제가 기상청을 편들려고 한 건 아니라 제가 기상 관련한 데는 근무를 안 해본 데가 없거든요. 한 2008년, 9년에는 기상청 본청에 근무했는데 본청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네. 기본적으로 몇 개 국어를 하지 않으면은 그 외국의 다양한 자료 분석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예보 안 맞으면은 비단 예보관님들도 불편한데요. 그럼요. 그래서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최장의 장마가 이어졌던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슈퍼모델 자체가 3일 동안의 예상 강수량이 500mm인 거예요.
예상되는 강우량. 예, 예. 그래서 이런 예보를 내가 본 적이 있나 해서 나중에 예보관님을 만나서 여쭤봤더니 네. 정말 예측하기 힘든 정도의 그 예보를 슈퍼컴퓨터가 예보를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슈퍼컴퓨터 바꿔라라고는 하지만 관측을 하고 수집을 한 데이터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일종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 방정식은 이제 나라마다 모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 킴 모델, 한국 모델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모델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유럽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적합하되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또다시 보정을 재구성을 하는군요. 해서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만들어서 쓰는데 각각의 나라마다 예측하는 모델도 지금 너무나도 다르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예측된 자료를 토대로 인간의 힘이 한 30% 정도가 작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예보를 내는 건데 뒷부분에도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틀리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외국의 단편적인 하나의 자료를 보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기상청은 그러한 자료들을 많이 분석을 한 종합적인 결과를 그렇죠, 내놓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오보라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오늘 날씨를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거에 포커싱을 굉장히 많이 두는 그 인식이 좀 이제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거기에다가 아까 그 장마 기간에 저기압이라는 것까지 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변수가 많아질수록 또 결과물은 또 맞을 확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렇게 중계할 거면 예보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보가 아니라 중계다. 막. 그렇죠. 네. 근데 표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중계가 아니라 실황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실제 상황.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말이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도 하실 텐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성공예감이라는 프로그램을 오기 위해서 어제 스케줄이 너무 바빠. 그럼 내가 출발하려고 하는 곳에서 KBS가 위치한 본관까지는 몇 분 정도 걸리는구나. 대충 예상을 1시간이구나. 1시간이구나. 요즘에 내비게이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도착 시간 나오죠. 지정 날짜까지 되잖아요. 우리 일주일 뒤에. 왜냐하면 그게 과거의 교통정보도를 반영을 하니 요일마다도 이렇게 좀 변화가 있다. 하지만 제가 그걸 알았다라고 해서 오늘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 안 틀었을까? 이렇게 비가 오는데 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보와 함께 실제 이 예상을 하려고 했던 우리의 시나리오가 실제 깨질 수도 이렇게 있는 거고.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제 실제 상황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국지성 호우는 예보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의 기술과 비교할 게 아니라 이건 예보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수학 문제 중에서도 엄청나게 힘든 수학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로 지금 이제 초래가 된 거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상황도 내가 한 10분 정도는 미리 여유 있게 나왔는데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또 그것도 다 이제 무용지물 되는 거고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보를 할 때 예정이라는 말을 안 해요. 내일 비가 올 예정입니다라고 안 하고 예상됩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예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불확실성을 열어두고선 해야 되는 분야라는 이제 건 거죠. 그 보면 1개월 전망, 3개월 전망 이런 장기간 날씨 예측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확도는 좀 높습니까? 정확도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 관련한 자료들도 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토대로 분석을 하게 되면 그렇죠. 정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래도 이 각각의 모델 자료라든지 산출할 수 있는 정보들의 그것들은 날이 멀어질수록 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장기예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윤곽 정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알 수 있는 이제 과거에 왜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7월 한 달 동안 서울 뭐 4일 빼고 다 비 온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맞출 수는 있어요. 과거에 10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면은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그거는 과거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 예보를 볼 때도 강수확률 예보는 보지 마세요.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라고 했으면 온 거지 강수확률은 그 비 예보에 대한 근거 자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금과 같은 기상 상황에서는 60%라고 하면 과거 상황에서는 60일은 왔어. 근데 40은 안 왔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똑같더라도 과거처럼 60일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거고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강수확률 90%에서도 비가 안 올 수 있는 날들이 열려져 있다라는 게 그게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수 확률 90%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이 그 10%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식으로 물어봐요. 강수 확률 60%면 그럼 우산 챙길 거예요?
그랬더니 작은 거 챙겨. 작은 거. 근데 제가 질문을 좀 다르게 주제로 했어요. 만약에 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성형외과에 가서 음. 제가 눈을 좀 이쁘게 만들고 싶습니다. 60% 성공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가죠. 분들이 안 가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에 주제를 했을 때 확률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확률을 주관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근데 비가 온다고 하면 온다라는 확률과 그 사실과 함께 실황을 좀 살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기상청에서 예측하는 정보와 그 수요자의 국민들의 좀 이 괴리감이 사실 너무 커서 오보라는 그 개념이 사실 굉장히 커지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연지님이 꼭 주식 같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네. 주식 투자도 확률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성이 51%냐 49%냐 네. 한 70% 되네. 그러면 이제 내가 봤을 때 이건 확률이 70%다 하면은 더 높은 금액을 실어서 투자를 하는 거고 51대 49 같은데 그러면 이제 큰 금액을 투자하기가 또 어려운 거고 이게 또 날씨도 그렇게 봐야겠네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된다. 근데 날씨 예보를 하는 민간 업체들도 이제 좀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몇 군데 이쪽 우리나라에도. 꽤 오래됐어요. 저는 제가 과거에는 이제 한 20년 전이에요. 기상캐스터를 했을 때 이 분야만큼은 앞으로에서는 굉장히 블루오션이고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20년 전이니까 되게 오래됐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기상청 근무도 하고 저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민간 기업에서 기상 사업팀 심장부에서 기상 컨설턴트도 해봤었는데 이게 2009년 12월에 기상산업진흥법이라고 해서 네. 과거 그럼 그 전에는 기상청에서만 예보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상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영리를 취득하는 목적으로 내가 관측 정보들을 단 10원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 행위를 한다. 불법이었던 거죠. 그때까지는 안 됐다. 그렇죠. 그래서 군부대에서 기밀 정도 수준에서 예보와 이감을 했는데 2009년 12월부터는 기상산업진흥법으로 개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때부터 민간의 기상 예보가 개방이 된 건데 많은 분들이 기상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재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때부터 기상의 민간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맞다 틀리다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난 좀 더 정확한 곳의 정보를 볼 거야. 그렇게 되면은 정확하지 않는 곳에서는 경쟁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저는 계속 기상청 자체평가위원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상청이 예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로우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민간들이 좀 더 성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정확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KBS 같은 경우에도 민간 예보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KBS도 KBS 예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독자적인. 타 방송사 MBC, KBS, SBS가 있다라고 하면은 독자들이 좀 더 정확한 KBS의 방송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안 할까요? 막 그 출구조사 하듯이 전화하고 난리 나는 거죠. 왜 틀렸냐.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약간 좀 위험성을 질 필요가 없다 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민간에서 그 이제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풍수해 보험도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정체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기상 산업 자체를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도 일단은 개선이 돼야. 왜냐하면은 민간 기상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런 얘기하거든. 봄이 네. 김선달이라는 얘기 많이 듣는다. 공공재를 파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후적인 변화가 많이 들었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기상 경영을 떠나서 날씨 경영을 떠나서 기후적인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기반으로 깔고 가는 이런 산업들이 좀 더 많아지고 넓어지고 제도가 기반이 돼야지 앞으로 큰 재해나 인명적인 물질적인 그런 피해들을 좀 막는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9시 30분 기준으로 홍수주의보 발령된 곳이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충남 당진시 역천 채운교 주변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충남 당진시 역천의 채운교 주변에요. 요거는 예보가 아니라 실황입니다. 실황이. 현재 9시 30분 기준으로. 그래서 비 많이 내리는 지역에는 일단 하천 근처에 안 가시는 게 저기 물이 좀 찰랑찰랑거리는데 내가 빨리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김보배님, 김동환 기상캐스터님 예보를 보면서 학교 갔던 생각도 나네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이렇게 보내주셨고 기상 예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또 우리 산업이라든지 또 일하시는데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 결국에는 이런 지구 온난화를 막는 이제 미래를 위한 대비인 건데 네. 그런 이제 뭐 재생에너지 확대라든지 지금과 같은 그런 생활로서는 앞으로의 미래는 예측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투정부를 기상청에조차도 존재감이 없어질 정도의 내일도 모르는 날씨. 근데 이 날씨가 그냥 날씨가 아니라 거의 기상재난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기후와 관련된 기후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다뤄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일회용품 쓰는 거 하나하나, 자동차 끌고 다니는 거 하나하나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요. 참고로 참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별책부록 때 다루는 책 이름이 폭염살인입니다. 그래서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또 평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지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랑 같이 또 저희가 읽어보는 좋은 시간도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